좋은 거 아니야? 내가 사랑을 알려준 그 사람. 동경이 난 아니야. 누구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나에게 아니야? 나에게 사랑을 알려준 사람? 조용히 하시면 두개 얘기하는데. 예. 치기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본 박두. 아, 궁금해. 부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디어를 특이한 걸 내놨습니다. 처음에 딱 내놓으신 순간에 사람들이 처음에 솔깃했어요. 엽기적이다. 근데 한 5초 뒤에 뜨아했습니다. 한 10초 뒤에는 전부 다 아예 안 됩니다 그랬어요. 어떤 아이디어였냐면은,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안 해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TV는 사용을 실 건데 깜빵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누구를 원한다는 거예요. 설정을 하고 누군가 원하는 사람 만나게 해준다. 되게 감동적일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인생 최악의 어둠에서 만나는 사람들 감옥에서 죄수를 갖다가 누구 만나게 해준다고 할 때 그럼 그 사람 나와야 되는데 아. 이게 상대가 안 만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다 생각 처음에 그럴싸한데 했다가 깜빵 TV 상을 싣고 했다가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질문인데 했죠. 누가 안 만나면 어떡해요? 그럼 법무장관 섭외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새로 오신 본부장이었고 아주 강력하게 하자고 해서 하게 했는데 근데 법무부가 이제 노하면 안 되는 거니까 섭외해봤어요. 근데 법무부가 좋대.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범수들을 자기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모범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쪽 해야 되니까 그 사람 만나서 섭외해 주겠다. 만나서 이제 알아봐 주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또 본부장은 신났죠. 왜 니들은 왜 안 된다 그래. 부정적인 놈들. 해보지도 않고 말이야. 아. 갔습니다. 전국의 각지에 뭐 안동, 대전, 대구 다 가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터뷰를 해야죠. 자, 누구를 만나고 싶으냐. 근데 일단 먼저 뭐 제수 이제 교도소를 가보니까 저는 이제 그 대학 때 빵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빵을 처음 들어가 보는데 진짜 되게 그런 기분이 있더라고요. 되게 좀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선입견일 텐데 되게 악한 기운. 악한 뭐 김지철 씨. 그러니까 그런 증언을 하십시오. 아니야. 근데 악한 기운. 그건 알았어요. 네, 물론 거기도 사는 공간인데, 그러니까 느낌이 선입견 일단 뭐 좀 더 파란 옷 입고, 그다음 또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목공실에 들어갔는데, 목공실에 이제 하는 갑자기 목공실 순간적으로 볼 때 이 무기수를 상징하는 옷을 입은 사람 한 명과 나밖에 없는 거야. 무서워요. 사망의 도끼와 톱과 등등 있는 무서워.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되게 좀 근데 그 생각했던 게 애정을 가져보자. 어쨌든 죄수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제 불행했던 어린 시절 탓에 또 친구 잘못된 탓에 마음 한번 잘못 먹은 탓에 뭐 이렇게 있지만 그들 역시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고 실수를 저지른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보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만나서 얘기할 땐 되게 좋았어요. 오히려 되게 뭐 나름 모범수들이고 이 아이씨가 무기수지? 뭐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이제 딱 끝나고 이제 이 아이씨 좋다. 가지고 소리를 받아보면은 이제 보면은 그때부터는 마음이 달라져요. 이건 뭐야? 마누라랑 토막낸 다음에 어떻게 했어? 그다음에 얘 남편을 찌른 다음에 또 찔렀어? 병원 가서? 그다음 데이트 중인 남자를 습격해서 남자는 살해, 여자는 강간? 뭐 이런 놈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모범수라고 하나 무기수란 말이에요. 거의 징역 15년 이상.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한 명 이상 죽인 사람들이에요. 아니 잠깐 한 명 이상을 죽였는데 15년밖에 안 돼요? 네, 요즘은 그 지금 한 많이 안 명 되잖아. 7년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은 그 사람을 죽인 것도 이런 계획적이냐, 아니면 뭐 술김에 그랬냐, 그래서 달라져요. 무기가 15년이잖아. 무기 그 15년 이상 되면은 거의 계획 살인에 한 명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회의할 때 우리 팀 회의할 때 다 사람들이 피해 가더라고요. 뭐 나오는 게 얘는 토막이고요, 얘는 실체유기, 얘는 보험살인, 이러고 보니까 사무실에서 거의 공포의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방송거리 사회를 막 골랐는데 그 중에 두 케이스가 나왔어요. 하나는 그 어떤 살인범인데 친구가 목사라는 거예요. 원래 둘이 같이 암흑가에 있다가 한 명은 회계에 빠졌고 지금 영등포 어딘가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안산이 어딘가. 그래가지고 야 이건 얘기 되겠다. 목사니까 친구의 이제 그분한테 이제 찾아갔죠. 목사님한테. 나도 어디 교회인데
딱 인사를 하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이해하다가 표정이 싹 바뀌는데 그러더라고. 죄송합니다. 제 교회 성도들은 제 과거를 모릅니다. 아니 그 목사님 그때는 이미 뭐 빌리는 어린 양 얘기하는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딱 굳어가지고 안 됩니다 해버리니까. 이제 맞고 또 한 번은 여자인데 그러니까 죽은 남편 죽였는데 이제 되게 정말 이뻤어요 여자가. 뭐 미인이었어 정말.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그 보고 싶은 선생님 그 사람은 선생님. 중학교 때 자기 힘들 때 가정 힘들 때 돌봐주시고 믿어주시고 넌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다 해주셨다 그런 분이 계시다고. 그것도 얘기 되겠다 선생님이시니까. 갔더니 이제 선생님이 인사를 하니까 선생님한테 방송에서 왔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신 것 같아. 정말 TV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영옥이를 기억한다고. 영옥이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게 지금 좀 땀이 있는데요. 싫다고 왜?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데 왜요?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근데 왜요? 이런 프로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은 모범수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꼭 뵙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 학교에 허락을 받아야 돼서. 근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회의하는데 저희 몇 명은 이제 약간 좀 화를 냈어요. 그러고 말이 되느냐? 목사고 선생인데 특히 목사 너무한다. 기독교가 뭐 그러냐? 뭐 하다가 이제 근데 팀장 한 명이 대답했어요. 야, 니들 같으면 갑자기 방송에 전화 와서 너 안그의 친구 기억나지? 내가 빵에 있는데 걔 살인했거든? 근데 널 보고 싶단다? 라고 할 때 너희 나갈 수 있냐고. 사실 이 말은 아무도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 몇십 명 만나봤지만 자신 있게 예스한 사람 거의 없었고 하물며 뭐 교사고 목사고 하네 끔찍한 범죄자들의 과거의 친구요 선생이었던 이유로 새로운 연을 엮고 싶은가? 그건 대부분 아니겠죠. 여기 계신 분들 여쭤봐도 흔쾌히 이해할 분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절망적으로 전국에 이제 깜빵을 돌다가 대전에 갔습니다. 대전에 갔는데 한 무기수를 만났어요. 나이가 근데 그 당시 제가 나이가 한 34인데 나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이가 18살에 사람을 죽이고 빵에 거의 나이 빵에 있는 인생과 그 인생이 똑같아. 그리고 무기징역도 나가라 어떻다. 근데 딱 불자래요. 지금 불자인데 딱 만나는 순간에 좀 놀랐어요.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 선량한. 잠깐만. 상담을 배워줬더니 써버리가 있습니다. 써버리겠지. 그러니까 그 제가 15년 전에 어떤 방송하게 되는데 무기수였는데 정말 딱 만났는데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야. 너무 선량한 얼굴이야. 이 사람이 사람을 선명을 죽이고 선명을 성폭행하고 이렇게 했단 말인가. 근데 이 말도 조근조근해요. 정말로 이를테면 뭐 얘기하는데 선생님 여기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제일 얘기하면서 평생 자기 갖고 살 생각이다 얘기하면서 참 너무 참 착해 보여. 근데 어쨌건 그 죄는 죄니까. 근데 이제 어쨌건 아이템 하려면 자 누구를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글쎄요 그런 거예요. 왜요? 왜 아무도 없어요? 저는 뭐 어머니 아버지도 이미 아버지는 죽었고 엄마는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 뒤에 만난 적도 없고 학교 선생님들이라 봐야 뭐 나는 학교 가서 학교에 신 적도 없고 18살에 들어왔어. 그 당시에 놀던 친구들 만나는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이 없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되게 아니 그래도 그 18년 동안 밖에 계셨으니까 그래도 하나만에 없을까 하니까 한 명이 있대요. 근데 한 명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방에서 올라왔을 때 유일하게 정을 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도 하자고 교복 가지고 오고 막 그냥 좀 가자고 그 학교 가자고 막 붙잡기도 하고 언젠가는 옷을 껄렁하게 입으시니까 옷을 사와가지고 이거 입으라고 했던 친구가 있었다. 나 학교 안 나가면 막 사와가지고 가자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이 새끼 왜 이래 이거 뭐 이 정도였지. 근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뒤에 만난 적도 없고 그때 15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몇 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도 기억이 안 나요. 음. 제가 부반장이었던 거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국 작가들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이런 힌트 가지고 찾아냅니다. 이런 힌트 가지고 안산이라고 했죠. 안산에 무슨 학교? 그 당시 학교 위치가 어디 해가지고 하나하나 찾아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저 이거 섭외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 사람한테. 이제 솔직히 기대 안 했죠. 그러니까 뭐 목사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거부하는 판에 이름도 모르는 친구, 기억 못하는 친구를 갖다가 만난다는 게 이게 참 말이 안 되니까. 전화했어요. 하니까 역시 뭐 누구요? 기억이 없는데 그러는 거. 사실 뭐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아니면 뭐 안 나는 차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크게 기대 안 했으니까 이제 끊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작가가 또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한 번 더 기회 모시라고 혹시 뭐 이렇게 이 옷도 갖다 주고 했대는데 나름 정을 준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답이 그거예요. 저는 그런 친구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친구, 그 안산 지역이 좀 그래서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많았던 거야. 내가 기억 못 하겠는데 알았습니다. 끊었죠.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이 친구는 그 삐딱한 친구들의 탈선에 유달리 마음 아파하고 또 그랬던 오지랖 넓은 친구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15년을 지냈던 이 한 죄수의 얼음장 같은 인생에서 유일하게 맺힌 온기였던 거죠. 근데 끝내 이제 기억 못하는 그 마지막 통화했는데 못한대 기억을 끊었는데 다음 날 전화가 왔대요. 그 친구한테. 여보세요? 예. 어제 그 이름이 강모식이라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조금 기억이 나요. 걔 강원도에서 왔죠. 걔 집이 되게 가난했는데 그 우리 집 엄마 사정이 있었는데 기억한다고. 이제는 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세요? 기억은 나시는군요. 근데 이제 사연을 얘기해야죠. 우리가 이런 사연이다.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당신을 만나기 원한다. 만나 주시겠어요? 솔직히 전 얘기할 때 거의 기대 안 했습니다. 밑자의 본전이었죠. 근데 이 친구 갑자기 있다가 딱 그러는 거예요. 나가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모자이크나 뭐 그런 얘기한 줄 알고 그런 건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음성을 해드리고요. 그건 절대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답이 또 천만 뜻밖이었어요. 그런 건 괜찮고요. 뭐 내가 얼굴 나가면 어때? 근데 제가 나감으로써 걔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이 있게 해주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쪄가지고 이거 법무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당장 무슨 석방 같은 건 안 되겠지만 점수는 정도 될 것이고 나중에 어떤 뭐 가석방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된다고 그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만나겠대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얘기하는데 되게 그 양반 말이 그러니까 되게 간절했던 게 그러니까 저는 나가 되는데 꼭 혜택을 주세요 하는 말투가 되게 간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듣고 머리를 쥐어짜고 얼굴에 윤곽도 그릴 수 없는 친구를 위해 깜빵의 친구를 위해서 그 수학이 접힌 친구는 정말 간절하게 얘기했던 거죠. 자기가 그런 이상한 연극, 이상한 연극도 아니지만 이상한 프로그램의 배역으로서 무대에 서는 거 그거는 별로 이 사람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 내가 죄수 친구 만나면 어떡하나 그다음 또 우리가 흔히 하는 걱정들 내가 방송에 왜 나가나 그런 거는 그 사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통화상으로는 정말 그 친구의 옷자락 붙들고 교복 좀 입으라고 했던 그 소년 돌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죄를 짓고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던 친구가 정말 쑥스럽게 아주 힘들게 내민 손을 잡아주려고 애를 쓰고 있던 거죠. 근데 아쉽게도 방송이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재연을 해야 되는데 재연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옷 좀 입자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죄송한데 방송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제 이 친구는 또 전화가 와요. 와서는 혹시 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묻는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아니고요. 정말 저희 선생님 때 그렇고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전화가 또
왔는데 근데 작가가 받았어요. 작가 받다가 그 친구 어디 있어요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아주 대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회감 되는 거죠.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작가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죠? 그러면서 울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그 친구는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서 대전까지 가서 그들만의 특별 면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특별 면회였거든요. 세월이 지어오랬던 그들의 과거를 재구성했을지도 모르죠. 천사 친구를 하더라도 그 죄를 용서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물론 없죠. 하지만 그 죄를 감싸 안을 권리 있을 겁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긴 한데 참 행사하기 어려운 권리 말이죠. 당연히 저는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삼성 직원이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종교 가졌는지 전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그가 오늘의 본문 말씀, 이제 본문에서 13장 5절, 사랑은 무리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바로 그런 사랑의 결정체 같은 분이 아니었나 싶은 거죠.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천만 기독교인 누구보다 더 충실한 예수의 제자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나보고 싶었지만 딱히 만날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의 목소리를 생각하고 가끔 그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참 보고 싶은, 하지만 얼굴도 못 보게 된, 참 하지만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게 사랑을 세월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1년도 제가 막 제대 말년 휴가 나왔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의도에 공원이 생기기 전 그냥 국부의 날 행진하고 넓은 광장이 있을 때, 그때 주말에 정말 자전거 인구가 참 많았잖아요. 참 지금도 많지만 그때 뭐 가족끼리 연인끼리 타면서 막 시끄럽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광장 한켠에 흰색 프라이드 하나 서 있었어요. 그러는 거리에서. 근데 그냥 그런 거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걸 윙 하는 소리에 갑자기 쳐다봤을 때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게 되죠. 흰색 프라이드가 광장의 자전거 속으로 돌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무슨 뭐 영양사냥 사자같이 막 쳤어요. 그 뉴스에 났었죠. 났었죠. 기억나요. 네. 무작위로. 그러니까 이 프라이드가 툭 치면서 사람들을 짓밟아버리고 막 도망가는 사람들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범인의 회고에 따르면은 도망가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갔대요. 그가 범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좌충우돌하는 이 자동차가 이 자전거 대여소에 이 간판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멈추면서 뭐가 바퀴에 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더 이상 못 갔죠. 시민들이 이제 덮쳤어요. 근데 범인이 나와서 마침 또 옆에 있던 여중생 갖다가 인질상 칼을 찔렀는데 이게 벨트에 걸려요. 내가 다행히 무사했는데 그 순간에 인사한테 또 덮쳐서 잡았죠. 뭐 그때는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시민들이 때려 죽여서도 할 말이 없었을 게 그의 광기 어린 타이어 바퀴 자국 위에서 2명이 숨졌고 한 20명 이런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진 않았는데 2명은 확실히 죽었고 나머지가 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러니까 시민들이 엄청 불입했죠. 그러니까 이마같이 피를 흘리면서 이제 끌려갔는데 영등포서에서 이제 끌려가는데 이제 막 언론들이 몰려왔죠. 막 묻는데 그때 이제 그 범인 이름이 김용재라는 사람인데 이 김용재가 절규를 합니다. 인간들이 마냥 재밌게 노는 걸 보니까 내 처지가 원망스럽고 세상에 대한 뭔가 복수하고 싶었다. 술 먹었습니까? 안 먹었다. 맨정신으로 그랬다. 인간들이 다 개로 보였다. 더 못 죽인 게 한이다. 근데 이 친구는 처음에 이제 악셀을 밟아가지고 하나가 딱 치는 걸 본 다음에는 아예 눈을 감았대요. 눈을 감고 그냥 감았다 떴다 하면서 그냥 이어폰에서 음악 들으면서 그냥 악셀 밟았다 하더라고요. 그의 차 안에는 이런 유서가 있었습니다. 괴로워 죽고 싶다. 오늘 세상을 하직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 눈까지 나빠 더욱 괴롭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약시였어요.
그러니까 충북 옥천 사람인데 정말로 아주 찢어지게 강한 집이었고요.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었고 어머니는 약시였습니다. 근데 김영재도 엄마를 닮았던지 선천적인 약시였어요. 아마 유전적 장애 같습니다. 몇 번의 가출과 귀가 끝에 어머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시리 끝에 자살합니다. 네,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모 밑에 살기 뭐 좋을 일은 없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일도 없었습니다. 다 해봤는데 문제는 눈이었어요. 하다 안 돼서 이제 가장 그나마 선배가 소개시켜준 게 가장 쉬운 일. 나이트클럽 기도를 썼어요. 거기야 뭐 어서 오쇼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올 때마다. 근데 한 3일 뒤에 잘립니다. 이유는 사장이 오는데 어서 오쇼 이런 거죠. 누가 소경을 세워놨냐? 그래가 잘려버린 거죠. 물론 김영재도 열심히 살아보려다가 장애 때문에 좌절한 그런 사람만은 아니에요. 그가 나중에 편지를 쓴 걸 모은 걸 보면 사실은 짧은 생애 동안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절도, 강도, 방화 안 한 게 없어요. 이른바 우리가 볼 때 질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순박한데 장애 때문에 잘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편지를 쭉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도, 강도, 방화 그러니까 등등 막다른 어떤 고갯길에서 범죄의 검은 손을 쳐들었을 망정 그 고개와 고개 사이의 능선에서는 필사적으로 어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애쓴 흔적은 있어요. 근데 안 되니까 안 돼. 또 다시 올라가고 또 내리고 그런 거죠. 결국은 이제 모든 노력은 그런 암담한 절망에 뒤덮였고 생을 포기한 상태에서 김영재는 그때껏 자신을 내려누르던 세상을 향해 온갖 가시들을 창차 내뻗은 고슴도치가 돼가지고 여의도에서 사람들을 향해 달려드는 그런 괴물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젊은 악마가 돼서 30 내내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뭐 사형 그 당시 노태우 정권 때니까 그렇게 뭐 사형에 대한 어떤 거리낌도 없을 때니까 30 내에 사형이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2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한 명이 애가 6살이었어요. 윤신재라는 아이인데 제가 왜 기억하냐면 김영재 현장 검증할 때 이제 거기 현장 검증할 때 누가 이제 뭐 이름 쓰잖아요. 거기 누구 한 명이 윤신재라고 적고 현장 검증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를 타고 세화 자전거 타고 여의도에 앙증맞게 이제 달리는 아이였는데 그걸 프라이드가 쳐버린 거죠. 그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뭐 그야말로 뭐 신경을 말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냥 목이 찢어지고 배가 갈라진 상태였겠죠. 근데 그때 이 현장 검증 때 엄청 험악했어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저 새끼 죽여라. 차로 가 죽여라. 저 새끼는 똑같이 막 흥분하고 욕하고 경찰이 막 무슨 기를 쓰고 말리고 그런 사이 반복이 됐는데 아마 할머니도 그런 심경이었겠죠. 달랐겠습니까? 그렇게 키우던 정말 금쪽 같은 손자가 진짜 놀러 갔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도 이제 그렇게 찾아가야 돼요. 이 범인을. 그러니까 어떤 심령,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용서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심정이었죠.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보자. 그런 심정은 다 있잖아요. 대체 왜 저 새끼 마스크 벗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돼서 찾아갔는데 할머니가 본 것은 진짜 이 김영재 나이 20살 애가 할머니한테 거의 그때는 끌려왔죠. 거의 면회 거부할 상도 아니었고 끌려왔는데 할머니 앞에서 거의 발발발 떠는 모습 본 거예요. 이렇게 떨면서 눈도 못 쳐다보고 잘못했습니다. 뭐 하고 있는 모습 본 거죠.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해요. 이제 공포에 떨고 있는 영재의 모습을 보고는 그런 범행을 저지르게 한 책임이 우리 사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김영재의 복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이게 그 며느리가 화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자살을 했다고요? 아니 화병으로. 화병으로. 그리고 남편도 죽어요. 아빠? 애 아빠? 할아버지.
손자 죽은 다음에 충격 못 이겨가지고 죽는데 그 장사를 다 치르면서 또 이 김용재를 갖다 돌보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김용재가 편지를 쓴 거 그런 게 나오는데 할머니가 이제 아는 꾸아기살 데리고 왔대요. 내가 이제 이 시력 체크를 해보자. 안경을 맞춰봤다는 거예요. 근데 김용재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약실은 안경 따위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헛수고인 줄 알았지만 물리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용재가. 근데 그 할머니가 자신이 건넨 안경을 쓰고 이제 안경을 쓰고 성경 같이 읽었어요. 그게 읽은 게 우리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진짜 그 할머니는 손자가 죽으니까 그 충격으로 엄마 아빠가 죽고 며느리가 죽고 그 살인자를 키운 거네요. 키운 게 아니라 그 복벌하지는 거죠. 돌본 거네. 이제 뭐 사랑은 오래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용재는 같이 읽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하염없이. 할머니도 울었다고 하죠. 근데 특히 제가 생각할 때 이 구절, 이 구절만큼은 아마 이를 악물고 읽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성을 내지 않으며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진짜 부모로부터 이어진 가난과 장애, 또 사회로부터 별다른 돌봄 없이 그냥 동댕이 쳐진 삶. 그 속에서 키운 분노와 앙심으로 악마가 됐던 김용재. 그 소행에 정말 금쪽 같은 손자를 잃은 분노와 앙심을 진짜 이 악물고 도려내고 그와 함께 성경을 읽는 할머니. 아마 그들은 울면서 그 구절을 읽었을 것 같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그 둘이 울면서 아마 그 구절 읽을 때 아마 둘 다 통곡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모르긴 하겠지만 그 둘 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할머니가 성내지 아니하고 앙심 품지 아니할 수 있었겠으며 모든 걸 견디기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할머니는 이 김용재의 불운한 과거 속에서 김용재의 감형을 탄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지독한 근시의 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죽음, 가난 속에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포자기의 몸부림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과 행복한 가정 가졌더라면 그럴 일 없었을 것입니다. 내 손자라고 여기고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라고 탄원서를 적어요. 하지만 그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이 YS가 퇴임하기 직전 1997년 12월 30일 날 있었습니다. 그때 지존파 등등이 사형을 당한 지존파와 온보현 그 택시 살인마 그때 그 사형대에 김용재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단에 올랐고 결국 이제 그 생을 마치게 되는데 김용재는 그 할머니 만난 이후에 누가 이제 새로 들어올 때마다 엎드려 통사정하면서 해서라도 꼭 그 발을 씻었다고 해요. 누군가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북한 기아가 이제 이 고난의 행동때였으니까 북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꼬박꼬박 한 정신을 굶었대요. 그리고 그 모범수 김용재는 이 페인들이 흐느끼니까 울지 마세요. 저는 편안히 갑니다 하고 교수에 섰습니다. 약시였기 때문에 안구를 기증하지 못했고 또 신장도 기증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이유론가 실패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97년이니까 25년 전이 되겠죠. 그때 사형당한 한 사람과 또 그로 인해서 다시 없는 혹독한 피해를 당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되짚으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정말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말이죠. 정말.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자기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도 못할 짓이죠. 그러니까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어민에게 다가서고 또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노력하는 과정을 상기하면서 예수의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수라 하더라도 그들이 인간임을 포기하지는 말자. 그들을 버리지 않는 것조차 사랑일 수 있다. 그들에게 앙심 품지 말자. 앙심을 최소한 줄이자.
예수가 온 뒤 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아마 에베레스트를 넘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그 따르기를 자처하는 이유는 그 2000년 동안 원수마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진실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는 최대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우리 삶의 디딤돌로, 자양분으로, 동아줄로 살아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예수는 우리한테 무리한 주문을 줬고 저는 그거를 따를 자신이 없으나 또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자기의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며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앙심 품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어낸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아무리 혐오스러운 괴물이라 하더라도 그 괴물은 바위를 뚫고 나온 게 아니고 결국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이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고 용서하십시다 말 못하겠고 용서하도록 노력하십시다. 화를 덜 내십시다. 앙심 품지 마십시다. 누구에게든 덜 무리하십시다. 우리를 위해 이익을 덜 구하고 정의와 함께 더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더 많이 덮어주고 더 많이 견디며 더 많이 서로를 믿으십시다. 그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계명이